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최대 과제인 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무안군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무안주민 설득에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이 무안 지역 여론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뭔가 굉장히 큰 고비를 넘었다. 그래서 곧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제 1년이 넘는 동안 그 뒤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뒤에 성과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정확하게 지금 군공항 이전은 어떤 상태다, 어디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큰 언덕을 하나 넘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성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로부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공항 이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전라남도는 소극적이었는데 무안공항으로 통합공항으로 합치자, 이런 합의를 작년 12월에 받아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 꿈쩍도 않던 무안 군민들의 여론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의 의사를 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후보지를 정해야 될 단계인데요. 어쨌든 전남지사와 제가 작년 12월에 무안으로 통합공항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한 만큼 그 무안 공항 주변을 후보지로 결정하는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또 시장님 두 분 나오셔서 저희 방송에서 이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지금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TK 신공항 이야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TK 신공항은 지금 이제 뭐 건설사 공항 건설을 맡을 SPC가 이달 중에 설립이 되고 내년에 착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때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했었고 함께 특별법을 통과했는데 왜 저렇게 대구는 좀 빨리 가는데 여기는 좀 느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은 조금 다른 거죠? 대구는 군공항, 민간공항, 국제공항을 지금 대구시에 있는 걸 통으로 의성 군위로 옮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정을 이철우 지사와 대구시장이 합의하에 군위와 의성 군이 동의해서 옮기는 과정에 돌입해 있고요. 우리 광주는 2007년에 무안국제공항이 옮긴 이후에 당연히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당시에 함께 옮겼어야 되는데 당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옮기려고 하니까 무안으로, 무안에서는 민간공항만 다오, 군공항은 소음이 있으니까 안 받겠다. 이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함께 옮기는 것은 무안 군민들이 받아들이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안군이 국제공항을 만들고 또 지금 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될 위치에 있고 또 국제공항에 KTX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안공항을 군공항, 민간공항, 국제공항의 통합공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순리다. 당연한 어떤 그 대구처럼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시장님께서 이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속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랑 좀 대구가 좀 앞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지방 공항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좀 먼저 개항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끌어가다 보면 유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골든타임 이야기도 여러 번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올해 후보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지금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28년에 대구 통합공항이 만들어진다고 있고 서산에도 공항이 확장되고 있고 청주공항도 확장되고 있고 새만금공항도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할 적기를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안공항을 통합공항으로 만드는 데는 민심이 중요한데 지금 민심이 많이 무안통합공항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이제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게 되면 아무래도 특정 입장을 갖는 후보들이 또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후보지를 결정해야만 무안공항을 정말 제대로 된 공항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적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은 이러한데 공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군공항까지 같이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은 무안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통합을 했을 때 이점이 무엇인지를 또 많이 알려나가야 될 상황이신데 자, 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생긴다라고 강조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안국제공항에는 당연히 광주 민간공항이 결합되는 것이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무안 군민들은 민간공항만 보내주라. 군공항은 광주에 두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광주의 사정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통합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광주는 만약 무안에 민간공항만 보내고 군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민간공항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안 군민들께서 민간공항을 받고자 한다면 군공항, 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하나로 합쳐서 명실상부한 우리 호남의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 500만 평의 공항도시를 만들어서 그 공항도시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물류가 첨단 산업 물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광주 전남의 관문 역할을 공항이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광주의 산업도 살고 광주의 관광도 살고 광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무안 군민들께서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소음 때문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소음 문제 저희들이 완벽히 대책 세울 테니까 군공항, 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통합시켜서 통합공항으로 500만 평의 통합공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시장님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 아마도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무안 주민들께서 갖고 계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소음 문제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죠. 방금 이제 대책 완벽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광주에 소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군공항은 현재 260만 평짜리입니다. 근데 무안은 360만 평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소음 안충 지역을 110만 평을 더합니다. 즉 470만 평의 공항입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놓여 있는 데가 바닷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안 공항 주변에는 소음이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달 저희들이 무안의 제도 직접 참여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소음 관련 토론회. 그
예정 부지, 지금 국제공항이 80만 평인데 그 주위에 약 한 400만 평 가까운 공항을 만들어서 넓은 공항 도시를 만들면 소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것이 당시의 발표자들이나 토론자들의 얘기였습니다.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없을 거고 바닷가 쪽으로 소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느끼는 그런 소음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무안 지역에서 이제 뭐 찬성 여론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절반 정도 찬성하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절반 정도는 반대를 하는 여론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무안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이제 이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직접 만나서 홍보도 하시고 또 편지도 보내시고 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전라남 도가 무안군을 좀 설득시키고 대화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광주시장이 혹시 나서면 자극할 수도 있다. 이래서 나서지 않았는데 전라남 도의 요청도 있고 또 광주시장이 무안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도 있어서 소음 토론회에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무안 군민 전체 약 4만 세대에 약속의 편지, 친전도 편지도 보내드렸습니다. 또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마는 우리 부시장을 중심으로 9개 읍면에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공항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키고 설명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지난주에는 읍에 갔었고 내일이면 망운면에 또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농산물도 구입하고 또 군민들도 만나는 이런 일을 해볼 겁니다. 6월에는 아직 날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함께 이제 지역 발전, 공항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500만 평 가까운 공항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토론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지도 보내셨고 또 이제 부시장님이나 이제 관련 부서의 간부들이 직접 이제 무안주민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 이제 보고도 받으셨고 하실 텐데 뭐 물론 반대하시는 그 지역 단체에서는 거센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그 장터에 다녀와서 주민분들 직접 만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당연히 그 반대하신 분도 있고. 또 직접 표현은 않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의 무안 공항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군공항, 광주 민간공항을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 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또 지금 약 2조 6천억 들여서 KTX 목포선을 일부러 구불려서 무안공항을 거쳐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공항 중에 공항 중에 유일하게 KTX가 들어가는 공항이 무안공항인데 이렇게 많은 정부 차원에서 또 광주시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대화도 않고 거부만 할 거냐. 이거 국책사업이고 또 이 국책사업이 광주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광주도 좋고 무안도 좋고 전남도 좋고 정부도 좋고 서로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언제까지 반대만 할 거냐라는 의견이 점점 높아져 간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무안 군민들께서 또 군수님께서 통큰 마음으로 광주 전남 무안이 상생하고 호남이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정말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대화에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시장님 말씀 중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산 무안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와의 일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군공항 절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딱 잘라서 지금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안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삼석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무안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 지역구 의원 또 무안 군수가 이렇게까지 지금 대화조차 사실상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뚜렷한 해법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무안 군민들이 여론이 진정한 지역 발전이 뭔지
광주 전남이 함께 무안까지 함께 사는 길이 뭔지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고 어떤 여론을 만들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안 군수님께서 여론에 따라서 그 주민들의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안 군민들에게 호소 드리는 바고 무안 군민들께서 잘 살펴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는 일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자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서 여론을 직접 움직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이야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내 말씀하셨던 골든 타임을 좀 넘긴다거나 이게 이제 끝내 여론이 설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차선책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작년 12월에 김영록 지사와 제가 합의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나주에서 무안에 통합공항을 만들자. 그 통합공항에 군공항, 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함께 합치자. 이 합의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지사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전라남도 기조실장과 부지사님도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에 함께 나와서 광주 부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주민들도 군민들도 만나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 12월의 약속 전남지사와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선 8기가 어느새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항 이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지역의 현안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3개 복합 쇼핑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 그리고 어등산 스타필드, 그리고 더현대 쇼핑몰, 더현대백화점 이제 이렇게 3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스케어 터미널로 확장하게 될 신세계백화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신세계백화점은 현지 법인을 만들었고요. 우리 광주 법인을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계 도중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제안서가 와야지 그때부터 이제 행정 절차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안서가 와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감도 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어질지는 이제 그 내용이 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나 이제 또 시에서도 여러분들 시민분들께 공개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등산 스타필드도 좀 궁금한데 어등산 문제가 사실 이제 엄청나게 안 풀리다가 갑자기 이제 또 풀려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어등산에 스타필드가 입점하기로 돼 있는데 뭐 더현대나 신세계에 비해서 조금 덜 다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등산은 시점으로 보더라도 제일 늦을 수밖에 없고요. 어등산에 대해서는 신세계 쪽에서 현지 법인 역시 만들었고 거기에 땅값도 일부 광주시에 보증서를 끊어서 제출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등산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네. 자, 일심방직 전방부지에 들어설 더현대 이제 광주가 되겠죠. 더현대 광주가 지금 뭐 복합 쇼핑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건축 디자인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더현대는 좀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현대백화점 사장이 직접 광주에 오셔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더현대 광주 그러니까 전남방직 일심방직에 들어설 복합 쇼핑몰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일일이 설계된 부분을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그 브리핑을 보면 정말 멋진 그림이었습니다. 약 지상 면적 10,000평, 전체 면적이 90,000평짜리의 거대한 건물인데 현대백화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크다. 국내 국외를 떠나서 가장 크다. 두 번째 저 건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 건물은 가장 멋진 건물이 되고 독특한 건물이 될 것이다. 미래와 우리 전통이 결합된 건물이 될 것이다. 가장 위에는 기와 형태인데 태양광 기와입니다. 또 위층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우리 전통 한옥식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층마다 모양이 다르고 층층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서 매우 멋진 건물로 지금 최종 설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저 설계하는 분들이 스위스의 설계사들인데요. 정말 설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을 받았던 분들인데 정말 멋진 그 설계가 되고 저대로 지어지면 저 설계대로 지어지면 광주의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되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멋진 건물이 태어난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봐서 저는 매우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내년에 착공을 하면 27년에 문을 여는 이런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광천동 일대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자면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곳 그리고 이제 신세계백화점 확장하게 될 유스케어 쪽으로 이제 확장하게 될 이곳이 이제 시장님의 이제 말씀처럼 이제 이곳이 광주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도 궁금하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다닐까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터미널이 있으니까 외지에서 유입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 주민분들이 찾아가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지선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그 구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광천 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교통의 체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천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아주 넓은 한 5km 정도를 저희들이 교통 영향권으로 보고 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지금 온 정성을 다 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2호선 개통이 1단계가 26년 말, 2단계가 29년에 개통이 될 계획인데요. 이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터미널이라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야구장 이런 데는 지하철이 지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1호선, 2호선을 연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터미널과 야구장, 복합 쇼핑몰, 광주역, 농성역, 상무역 이런 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지하철로 연결할 건지, 트램으로 연결할 건지, BRT로 연결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협의가 끝나게 되면 그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교통 대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복합 쇼핑몰을 찾는 분들 또 신세계 백화점을 찾는 분들에게 기분 좋은 놀고 휴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광주시 최근에 이제 또 광주 5.18 제44주년 기념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목받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야기인데요. 내일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개원 전부터 이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같은 이야기나 그 가능성들도 나왔고 실제로 이제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언급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기념식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지난 18일에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진일보된 뭔가 정부의 입장에 나오길 바랬던 것이 바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로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언급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언급할까 기다리셨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그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연속 5.18 기념식을 참여해 준 건 고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5.18 기념식도 너무 짧고 내용이 정말 없었어요. 빈약했어요.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뺐어요.
올해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우리 시민들이 듣고 싶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쏙 빼고 그냥 알맹이 없는 기념사를 하고 가서 3년 연속 찾아준 건 기념식에 찾아주신 건 고마운데 정말 시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정진석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나 뵀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헌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좋다.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그런 헌법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또 만약 개헌을 하면 자꾸 임기 단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년하고 1년을 단축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2032년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일치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 개헌안을 실시하는 걸로 하고 개헌 투표는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하면 좋다. 이런 제가 얘기를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은 잘 경청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이 직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런 개헌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늦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끝내줘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번 5.18 44주년 때 시민 여러분들도 5.18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무료 탑승을 저희들이 결정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셔서 기분 좋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또 이번 지난주 토요일 날 광주 시민의 날을 또 시청 앞 광장에서 정말 풍성히 열었습니다. 물놀이 미끄럼틀도 설치했고 정책 박람회도 했고 또 마을별 장기자랑도 노래자랑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행사를 주최했던 시장인 저로서는 또 우리 공직자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오늘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5월 30일 내일부터 임기 4년의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년을 같이 하며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를 이끌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무원 30년, 정치인 20년, 50여 년의 공직 생활에 큰 마침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21대 국회와 5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와 22대 국회와 우리 정치권에 전하는 당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초대석 김진표 국회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퇴임식을 하셨는데 50여 년 공직자의 길 대미를 장식하셨는데 시원섭섭하실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할 때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당장은 시원한 쪽이 더 많겠지만 네. 앞으로 또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섭섭한 것도 많겠죠. 지금은 그래도 시원한 쪽이 예, 더 그렇습니다. 많으시고 21대 국회 그 하반기 국회의장 처음 시작하실 때 이게 이렇게 가시밭길이 될 줄 알았나 이거 괜히 했다 뭐 그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이제 국회의장이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했습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조정안을 통해서 여와야의 이 협치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느라고는 나름 많이 했는데 밖에서 보시기에 21대 국회가 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지 않았냐 그런 걱정들 하실 때마다 참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국회의장은 중립인데 왜 자꾸 민주당 편을 드시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야권 지지자들 일부는 답답하다 뭐 이렇게 비판 뭐 고구마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2년 하는 동안에도 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저를 보고 왜 자기 편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데 그래서 제가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는 제대로 국회의장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가 누구의 대표자인가. 그러면 그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당에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활발한 토론을 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당론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설사 조금 당하고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게 국민들이 의견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대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팬덤 정치가 나쁘게 결합해서 그런 사람은 무슨 수박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비판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건강한 팬덤은 아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국민이냐에 따라 쳐다보는 높이나 시각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은 일방 통과시키고 2조와 3조를 다 고쳐서 일방 통과를 시켰고 정부는 그것을 사전부터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해서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법이. 근데 그 법이 대법원에서 3조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판결이 뭐 한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3조가 어떤? 3조는 이제 노동자들이 소위 대의변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책임 있는 범위 내에서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정안을 낸 것은 우선 대법원 판례대로 3조만 고쳐서 먼저 시행을 하면 불쌍한 노동자들 소송 안 하고 노동부에서 그거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보면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하던 all or nothing의 정치. 그때는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그때는 독재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 직선제 안 하면 끝까지 단식해서 목숨을 던지겠다. 이게 YS의 저항 방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벼랑 끝 전술 이거는 주로 진짜 야당들이 힘없을 때 마지막 선택으로 하는 건데 또 어떻게 집권 여당이 그런 걸 하고 지금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노란봉투법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최상병 특검법 포함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한 게 10개고 그다음에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뭐 민주유공자법 등 뭐 4개도 더 한다 그러고 그럼 2년 동안 14개인데 이게 지금 국회의장석에서 의장님이 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해서 통과를 시킨 건데 이렇게 다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거 또 어떻게 보세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먼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안 되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봉투법은 3조만 개정했으면 합의가 됐거든요. 그동안 정치권은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을 하고 네. 고통받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런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면 되겠냐. 그래서 네, 예.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가령 3조 그 연대 책임만 없애는 걸로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했을까요? 그냥 노란봉투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죠. 합의. 네, 합의하자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네.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국회의장 퇴임사 보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만남 이런 표현이 있던데 상당히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재경부 차관을 하고 있을 때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임기 마지막 해에 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아드님 3분이 다 기소되고 네. 2분이 구속되고 그래 막 지지율이 20% 이하로도 떨어지고 네. 그런데 저를 보고 와서 정책기획수석으로 좀 도와달라. 네. 그래서 제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하다는데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한테 뭘 맡기셨냐 하면 네. 그해 2002년 5월 말 6월 초에 있었던 월드컵, 네. 한일 공동 주최한 월드컵 있죠. 그거를 저한테 총괄 지휘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드컵을 총괄 관리 기획할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네. 월드컵이 있기 6개월 전에 네. 9월 11일 테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일어나서 수천 명이 테러요.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공동 주최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평을 받고 만약에 단 하나의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사고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니까 그리고 많은 외국 국가들이 한국 괜찮냐 거기서 주최하게 하는 게 되냐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서는 예를 들면 군이라든가 네. 청와대 경호실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통화하라고 하지 않으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의견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총리가 태스크포스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한 1년 운영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마지막엔 청와대가 맡아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네. 다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고유 응원단이 있잖아요. 네. 그 응원단이 비인기 이런 경우에도 응원단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게 하고 그 응원단들이 열심히 응원해서 그 나라 팀의 사기를 돋궈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전 세계의 방송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군인이나 경찰 또는 학생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입장을 시켜서라도 중요한 게임은 다 이걸 채운다든지 이런 일이 청와대의 통할적 행정력이 아니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죠. 청와대 손길이 진짜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말씀드리면. 대통령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왜 사실을 안 하고 행시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버님이 지방 공무원을 하셔서 한이 있으셨나 봐요. 고위 공직자. 그래서 저 장남이 저를 보고 꼭 법대 가라. 그래서 소원이 져서 법대를 갔습니다만 법대가 이 또 경제학의 좋은 교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 아데나워 수상처럼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재도약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법시험은 생각도 안 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위공직자에 한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3년에 13회 행정고시 붙어서 보니까는 뭐 진짜 이력 끝판왕이시던데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부 차관 뭐 직업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최고치까지 가셨고 그리고 김대중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천을 한 건가요? 인수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정부 장관, 장관 부총리를 2번 하셨고
17, 18, 19, 20, 20대 5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한민국에서 뭐 이 정도 경력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50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국장 때 네.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대통령 네. 때 제가 실무 총 책임을 지고 실명제를 비밀리에 준비해서 그건 밖으로 비밀이 새면 큰일 나거든요. 네. 비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가 네. 기업의 비자금 이런 그동안 여러 전 세계로부터 비판받던 한국은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한국 경제가 오늘 이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걸 가장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체육관 대통령이잖아요. 전두환 네, 대통령. 네. 근데 그때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나가지고 조은행에 거덜이 났었습니다. 네. 그때 고 김재익 수석이 경제수석, 예. 네, 경제수석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이셨죠.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명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두환 대통령께 건의해서 김재익 수석 제가 그때는 사무관 때인데 네. 저까지 극비리 작업을 해야 되고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몇 명이서 그런 작업을 해서 1차 실명제를 발표까지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큰 저항을 받아서 시행은 못하고 법만 만들고 그 법이 정한 10년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 10년이 YS 대통령 때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때는 제가 국장이 돼가지고 네. 금융실명제를 2차례 비밀 작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 통치했던 전두환 대통령 때도 못했는데 그 YS 때도 그 알려지면은 막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경제수석도 모르게 뭐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경제수석도 모르셨고 저희가 다 사표 냈습니다. 거기 작업팀에 비밀 작업팀에 들어간 사람은 당시 경제부총리 이경식 부총리 또 재무부 장관 홍재영 장관 또 제 밑에서 그 작업하던 사람 모두 사표 대통령께 내고 이 중에 하나도 비밀이 새면 이 사표 다 수리해 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했죠. 이거는 정말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뭐 그런 거는 있을까요? 선거제 개편 문제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장 되면서 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선진 정치인데 이거를 제도화하려면 선거제를 안 바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254개의 지역구 선거를 한 표라도 이기면 승자 독식하는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한 표만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한 표를 제일 쉽게 이기는 방법은 자기 지지층 을 결집시키면 된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상대를 악마화하면 지지층이 절로 모이잖아요. 이게 팬덤 정치의 추세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상대는 가만히 있나요? 이쪽은 악마화하고. 그러니까 대결의 정치가 돼서 그 극한적인 싸움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통큰 합의, 양보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해야 국민들이 정치를 보고 감동할 텐데.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를 하려면 선거제를 고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뭐 전원위원회도 하고 공론화 조사도 하고 언론계 전체 관심 있는 기자분들한테 웹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다 발표하고 물가까지는 다 끌고 갔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선거가 임박하니까 각 당의 당대표들이 겁이 나서 잘못했다가 이것 때문에 지면 어떡하냐. 그래 또 다시 선택을 못해서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후임 국회의장에게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거법은 선거가 있기 9개월 전까지 안 고쳐지면 9개월 현재 되는 그 선거법으로 선거 치른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를 치러. 그리고 선거제 개편 작업도 이제 플레이어인 국회의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선거제 개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87년 6공화국 헌법 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안 맞는 옷이다. 뭐 바꿔야 된다.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권력구조 개편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7년간이나 못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 중에는 뭐라고? 여태까지 개헌 논의는 전부 권력의 배분에 관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너무 지나치게 독점되어 있으니까 국회에다 주자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은 무슨 소리야? 국회는 더 나쁜데. 네. 그러다가 나라 망하게. 예를 들면 이러니까 안 돼. 지금대로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국민 대다수가 요거는 꼭 개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만 갖고 하자. 그게 뭐냐. 제가 저출생을 공직 5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집중해서 공론화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헌법에다 박자는 것입니다. 헌법의 마지막 장 제11장을 두어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택 정책.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는 김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하면 또 못 고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자, 국민들 모두가 전혀 이의 없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할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땐 저출생밖에 없다. 독일 같은 나라는 수시로. 저 48년에 우리하고 같이 정부가 수립됐는데 66번 헌법을 고치고 1990년 동서독이 통합한 뒤에도 31번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현실에 맞는 법이 되거든요. 저출생 대책과 같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가지고 먼저 한번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좀 공감하실 테니까 다음 단계로 개헌할 수 있지 않나. 일단 개헌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22대 국회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부나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는 딱 네 글자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기관답게 행동하고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헌법기관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면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 있는지를 늘 사안마다 따져보고 국회의장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도록 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서로 싸울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해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너무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말 아닐까요? 우원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 수락 인사에서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뭐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던데. 물론 그렇죠. 근데 그 몰가치에 그러면 유가치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의 표준이냐. 그건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랬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당의 당론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 소위 팬덤들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정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그거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50여 년 공직 생활 공식적으로 마감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해오던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그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전 세계가 지금 과학기술 분야 미래를 결정짓는 과학기술 30개 중에 누가 1위를 하느냐 몇 개 가느냐 이걸 갖고 패권 경쟁을 하거든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여기서 밀리면 우리 어렵게 지태놨다가 이제 뒤로 또 밀려나니까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그런 쪽을 유도하는 그래서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나 후배 관료들이 소신껏 올바른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뒤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언론과 함께 하자. 그래서 광주방송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오셔서 좋은 말씀 국가 원로로서 좀 해주십시오. 네, 불러주시면 언제나 오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9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